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제 공개된 그 윤 대통령 공소장 내용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병력 1000명 투입을 승인했다. 제가 1000명을 100명이라고 읽으면서 좀 착각해 읽었나 모르겠습니다. 예, 1000명 투입을 승인했다. 이게 공소장에서 확인됐다는 거고요. 공소장에는 이제 1000명 투입 승인이 확인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승인은 1000명이었지만 지금 증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걸론 군병력 또 경찰력 다 합쳐서 5000명이 넘는 걸로 실제 투입은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난 그 4차 변론기일에는 280명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도 280명 정도 된다. 서로 확인하는. 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오늘 변론기일엔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280명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이랑 엇갈린 진술이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신문도 오늘 같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신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우선은 첫 번째 뉴스, 헌법재판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은혁 결론 연기. 예,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결정을 어제 하기로 했다가 미뤘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전격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선고기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2시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한 2시간 전쯤, 그러니까 정오쯤에 공지가 떴어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0일 날 재개하겠다. 그리고 함께 선고 예정이었던 헌법소원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그냥 추후에 선고기를 잡겠다라고까지만 이게 추상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결정이 나기 2시간 전에 변론 좀 더 해볼래요. 변론 기일을 다시 잡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게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게 한 36년 정도 되는데 예. 총 36년 통틀어서 당일날 이제 바꾼 게 2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이례적이었고, 어제 한 헌재가 오전에 평의를 했었거든요. 네. 1시간 정도 좀 넘게 했었는데 그 평의를 진행한 뒤에 이런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가타부타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조중동 언론 쪽에서는 졸속 재판을 인정한 셈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헌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의견서를 냈던 게 2월 1일이었거든요. 예.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의장 혼자서 한 게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서를 2월 1일 날 냈었고, 네. 헌재 입장에서는 이걸 심사하기 위해서 이걸 2, 3일 동안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제 해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고민에서 이런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고를 보류한 걸 정말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 보류했다라기보다는 공정성 시비가 붙는 걸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가자, 털고 가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군요. 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 측 그리고 최상목 대행 측에다가 각각 성명을 요구한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저희 CBS 법조팀 단독 보도인데,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 측에는 최상목 대행 측에서 주장했던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답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예. 최상목 대행 측에는 여야 합의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쪽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좀 제출해라.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라. 왜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변론할 때 최상목 대행 측에서 우리가 좀 이 사람들 증인 채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었는데 안 받아들였었거든요. 예. 이제 진술서로 가름하면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마음대로 임명하지 않는 거 이거 위헌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근데 그거 권한쟁의 심판 넣을 때 절차 위반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다 의결한 다음에 권한쟁의로 가야죠.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헌재의 선고는 미뤄졌다. 이게 어떻게 될 건가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밀린 거 보면은 재판관들 사이 이제 평의 열었을 때 의견들이 엇갈렸던 거 아니냐, 어떤 만장일치를 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각 의견도 많았던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인용을 하려면 5인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 아니냐, 그래서 미뤘던 거 아니냐라는 어떤 주장까지 의심까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계에서는 대체로는
큰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문은 이미 써졌을 거다.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게 좀 미룬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일단 10일 날 변론하기로 했고 예. 그다음 기일에 선고한다 그래도 한 1-2주 정도는 더 걸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를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늦게 임명이 되면 이 사람까지 다시 포함해서 심리하는 그 절차적인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현 8인 체제에서 선고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이를테면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 변론 자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요건 좀 앞으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거는 위헌이다는 판정이 나왔을 음. 경우 따져봐야 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만약 임명된다고 하면 투입 시기는 언제냐에 음. 따라서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경우의 수가 많던데 그 복잡한 이야기들은 오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방승주 교수와 함께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거고요.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있는 날입니다. 네, 어제 한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날입니다. 핵심 증인 3명이 나와요.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홍정원 국정원 1차장 다 전직인데 네. 이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게 지난번 4차 변론할 때 김영애 전 장관이랑 윤석열 대통령 측이랑 이제 뭐 약간 짝짝꿍 호흡 맞췄던 거랑은 좀 다르게 이번엔 윤 대통령 측의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가림막을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김영인 전 장관 측에서 한 10,000명, 1,000명 정도 병력에 대해서 보고하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거 국회랑 선관위 쪽에 보내면 되겠네라고 말했던 지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계엄 선포 준비 과정에 대해서 김영인 전 장관이 국무회의 상정해야 되고 대국민 담화문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엄 포고령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자 준비하자라고 말했던 지점. 네. 마지막으로 포고령 초안에 대해서 이 포고령이 사실은 위헌성 여부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포고령 초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통행 금지 부분만 삭제하고 좀 하자라는 식으로 보완 지시했던 점, 이런 점들이 공소장에 핵심적으로 담겼는데 이 지점들도 분명 오늘 헌재 이제 변론 과정에 같이 담길 것 같습니다. 자, 이래저래 헌재에 대한 이야기가 뭐 빠짐없이 나오는 요즘인데 박순봉 기자는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지금 마은혁 후보자 이 선고를 연기했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취재하고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결국 헌재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래 일했던 뭐 정치권 인사가 했던 얘기가 좀 인상적이어서 전해드리면은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늘 그 시한을 어기거든요. 6월 30일까지 도출해야 되는데 늘 넘어가요. 뭐 7월, 맞아요. 8월 이렇게 넘어가는데 늘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 3차, 그러니까 한 몇 월 달만 되면, 그러니까 6월 달 훨씬 되기 전부터 네. 이미 윤곽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어. 답은 나오는데 왜 한도를 넘기는지 아느냐, 시한을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왜 그런 아니, 거예요? 고통 속의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헌재도 비슷한 상황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음.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를 때는 그 수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고나 어떤 결정 과정을 그 결정 시간을 늦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진짜 실제로 그 수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네. 다만 진짜로 수기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일은 좀 늦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는 과정은 보수 쪽이 일부 결집을 하면서 여론이 일방적이지 않다 이렇게 헌재가 느끼고 있다라는 방증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면 요 선고 하나 늦추는 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이외에도 연쇄 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사법부 전반적으로도 이런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영향을 줘요? 일종의 예를 나비 효과인데. 들자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야권에서는 빨리 결정이 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헌재가 그렇게 쉽사리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론이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결정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 나오는 거 굉장히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예측하는 거는 이런 환경이라면은 네. 사법부에서 특히 이제 그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같은 것들도 좀 더 빨리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고 실제로 윤곽도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정들이 좀 조정되고 있는 이런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결국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여론이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인데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 강경 지지층들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또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도부의 모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표현이요? 묘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묘한 기능이요? 이게 결국 지지층 결집하는 그런 기능을 의외로 만들었더라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내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러니까 투톱,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다 접견을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완전히 내치지 않으면서 약간 거리를 두는 이런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지금 약자 프레임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약자 프레임이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간에 이제 계속 뭐 비판을 많이 했던 게 계속 강자처럼 보였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구속이 되고 나니까 약자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최상목 대행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 이제 어제 그 선고가 나는 상황을 가정해서 한 네네. 얘기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일종의 동정론이 지금 일고 있다 이런 거예요. 강해진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민주당이 탄핵하는 뭐 이런 네. 그림들이 민주당의 그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 상황은 결국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냐면 네. 윤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한 거 이건 이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여기까지도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그다음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과정에서는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그 시점이 어떤 여론이 변하는 분기점이 됐다. 분기점이 됐고 그렇게 보는 기준은 뭐냐면은 윤 대통령을 그간에 이제 심판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부터는 이제 다음 집권 세력은 야당이 될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시험대가 딱 열린 시점이 그때였는데 예.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함으로써 좀 분위기가 반전이 돼 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선상에서 이제 얘기한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해야 한다고 그래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더라도 선고를 하더라도 안 따를 경우 탄핵할 수 있을까? 이 딜레마에 지금 민주당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고 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해도 좋고 그다음에 탄핵을 해도 좋다 이런 상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야 당연히 기각을 원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좀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싶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은 오히려 굉장히 유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민주당의 그 집권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좀 흘러가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그 고무된 이런 분위기도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제 접견 장면 옥중 정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퍼나르는 것이 맞아? 뭐 여러 논란들이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분위기 흐르는 것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오늘 김상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어제 그 접견 뭐 정치의 모습들 오늘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요거 한 들어보기로 하죠. 가지만요. 그러니까 요 판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조기 대선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 인사들 여러 명 만나봐도 지금 탄핵 기각 자체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다음 정치권 그 행사를 놓고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전국의 대치 뭐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예. 있는 게 이렇게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나 탄핵을 절대 기정사실화하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보수 지지층들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제 들었던 뭐 지도부의 모 인사가 하는 얘기는 상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된다. 예를 들어 탄핵이 인용되면은 그걸 되게 애도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분식회계,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 당시에 이제 공소 제기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어제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이재용 회장 무죄, 그리고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등등 다 무죄가 나왔고요. 재판부에서는
파급 효과가 큰 공소 사실을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1심에서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왔었고 검찰에서 항소하려고 1360쪽에 이르는 항소 이유서를 냈고요. 뭐 증거 2000개를 새롭게 제출했는데 재판부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어요. 핵심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지점들. 이를테면 옛날에 압수수색할 때 그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 쪽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능력 제한이 되면서 이게 1심에서 막혔고 2심에서도 역시 막히면서 범죄 혐의까지도 덩달아 부인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어제 네.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검찰이 기소했던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연이어 2심까지 패배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라인이 누구였느냐 이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그러니까 당시에 그 경제범죄 형사부 부장검사였거든요. 그렇죠. 수사를 이끌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도 지휘를 했었고 네.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기소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 수사 라인들이 이렇다라는 것도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삼성 쪽 분위기를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1심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파장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좀 주목되는 건 뭐냐면 그럼 삼성에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무죄 판결을 2심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행보를 할 거냐. 왜냐하면 그간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열사를 나눠가지고 네. 조율만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두고 미래전략실은 완전히 폐지한 채로 다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불법 승계를 주도한 곳 아니냐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좀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필요성은 지금 대외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전자 자체가 어렵고 그룹 자체가 어렵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는데 당장 나서기는 어렵다. 그래서 검찰이 항고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론이 좀 만들어지면 하겠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움직이진 않겠지만 일종의 표정 관리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갑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 유예. 지금 막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 중국으로부터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30일간 이 고관세에 대한 이 정책 시행을 중단하기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미국이 중단하는 거죠.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기로 한 거 2월 4일부터였는데 30일 동안 일단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 한 10,000명 정도를 국경에 배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해서 마약 카르텔, 테러 단체 뭐 이런 것들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러면 30일간 보류해보자 이렇게 결정한 거 맞죠? 네,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얻을 건 어느 정도 좀 얻은 셈이 된 거고요. 하루 전에 시행하기 25%씩 매기기로 한 거 하루 전에 지금 이렇게 일단은 유예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예. 시진핑 주석이랑 24시간 내로 대화할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사실 어제 크게 많이 이제 추락했었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출렁했죠. 네, 그랬었는데 미국 뉴욕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존스, S&P 다들 지금 낙폭을 크게 줄인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선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요. 고관세 정책 안 펴겠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까진 간 거예요. 얘기 좀 더 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만큼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칙주의자라기보다는 사업가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건 결국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 맞아요. 딜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장이 없다라는 게 가장 우려가 되는 거고 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에이펙도 올해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경주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 뭐 섭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 뭐 유고 상황이다 보니까 예.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